그녀가 죽었다. 그리고 난 슬픔에 짓눌린 먼지가 되어 더 이상 라인 강가에 쇠락해가는 보잘것없는 도시에 있는 쓸쓸하고 황량한 내 거처를 견딜 수 없었다. 내게는 세상이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 리지아는 내게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막대한 양의 재산을 남겼다. 따라서 나는 몇 개월 동안 지친 발길을 이리저리 돌리며 정처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영국에서도 가장 황량하고 외딴 곳에 있는 한 사원을 구입해서 약간 수리한 후 거리로 이사했다. 음울하고 황량하면서도 당당한 건물의 위풍,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영지의 모습,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상시키는 수많은 우울한 옛 기억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그 멀고도 한적한 지방으로 내몬 내 완전한 자포자기의 심정과 일치했다. 난 썩어가는 수풀로 둘러싸인 사원의 외관은 그대로 두었지만 어린아이와도 같은 고집과 아마도 슬픔을 가라앉히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던 듯 실내만큼은 왕궁을 능가할 만큼 호화롭게 장식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취향은 내가 어릴 때부터 흡수한 것이었고 이제 그 유치한 취향이 마치 내가 비탄으로 인해 망령에 들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를 찾아왔다. 슬프도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이 호화롭고 환상적인 장막들, 장중한 이집트 조각들, 벽을 둘러싼 장식 띠와 가구들, 금실로 짠 술장식이 달린 양탄자의 혼란스러운 패턴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었을지. 나는 아편의 속박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노예가 되었고 내 일과 명령은 전날 꾼 꿈에 따라 그 색채가 달라졌다. 하지만 그처럼 어리석었던 내 행태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으리라. 정신이 이상해진 내가 금발에 푸른 눈을 한 트랜메인 출신의 숙녀 로에나 트리베니언을 잊지 못할 내 리지아의 후계자, 즉 나의 신부로 교회의 재단에서 맞이한 다음 데리고 간 그 방, 영원히 저주받을 그 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 신혼방의 건축 양식과 실내 장식은 지금도 모두 내 눈앞에 생생하다. 그 도도한 신부 집안의 사람들이 단지 황금에 대한 갈증에 눈이 어두워 소중한 딸인 젊은 처녀로 하여금 호화롭게 치장된 방의 문턱을 넘도록 허락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앞에서 나는 그 방의 구석구석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훨씬 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런 것들은 모습이 환상적인 데다 어떤 체계나 질서가 없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처럼 지어진 사원의 높은 첨탑에 자리 잡은 그 방은 오각형으로 널찍했다. 오각형의 남쪽 면은 전체가 하나의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엄청나게 큰 단 한 장의 베니스산 낯빛 판요리를 통과한 햇빛과 달빛은 방 안의 모든 사물에 소름 끼치는 광채를 던졌다. 이 커다란 창문 위쪽으로 오래된 넝쿨이 첨탑의 육중한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격자 모양의 구조물 위로 뻗어 있었다. 음침한 빛깔의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천장은 아주 높고 둥글었는데 거기에는 반은 고딕 양식이고 반은 드루이드 양식인 무늬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기괴한 표본들이 정교하게 격자 세공되어 있었다. 이 음침한 둥근 천장의 한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긴 고리로 된 금사슬 하나가 내려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사라센 문양의 금제 흔들 향로가 매달려 있었다. 이 향로는 구멍을 많이 내어 끊임없이 타오르는 다채로운 불꽃이 그 구멍의 안팎을 통과해 드나들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방에는 또한 동양풍의 긴 의자와 가지가 많은 금 촛대 몇 개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견고한 흑단으로 만든 인도식 소파, 즉 관을 덮는 보처럼 생긴 덮개가 위에 드리워진 낮고 긴 신부용 소파도 있었다. 그 방의 각 모서리에는 룩소르의 왕릉에서 가져온 거대한 검은 화강암 석관이 있었는데
그 오래된 관 뚜껑은 태곶적의 조각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방에 드리워진 천이야말로 애통하게도 그 방의 환상적 분위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엄청난 높이의 그 방 벽에는 천장 꼭대기에서 발치까지 무겁고 육중해 보이는 수많은 주름이 잡힌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바닥에 깔린 양탄자나 긴 의자와 흑단 침대 위와 기둥에 드리워진 덮개, 그리고 창문을 살짝 가린 커튼의 화려하게 소용돌이치며 포개지던 주름 부분 등과 같은 천으로 되어 있었다. 금실을 아낌없이 사용해 짠 것이었다. 그 천에는 직경이 30cm가량 되는 아라베스크 풍의 문양이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온통 짜여 들어가 있었고, 칠흑빛 무늬도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그 문양들은 단 한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진짜 아라베스크의 모습을 띄었다. 요새는 흔해진 방법, 그리고 실상 먼 과거에서 기원한 방법으로 짜인 그 문양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이 변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양들이 그저 기괴한 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방문객이 방 안으로 한 발 두 발 들어서면 노르만족 미신에 나오는 형체들이나 혹은 수도승의 떳떳지 못한 선자매나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형체들이 연이어 나타나 방문객을 둘러쌌다. 그리고 이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은 커튼 뒤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조되었고, 그 덕분에 방 전체에 끔찍스러우면서도 불안한 생기가 더해졌다. 이런 방에서, 바로 그 같은 신혼방에서 나는 트레메인 출신의 숙녀와 함께 아무런 걱정도 없이 우리 신혼 첫 달의 부정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아내가 지나치게 침울한 내 성정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피하며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실은 오히려 나를 즐겁게 했다. 나는 그녀를 혐오했고, 그 혐오감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악마의 것이라고 할 만했다. 나의 기억은 리지아, 그 사랑스럽고 위험에 넘치는 아름다운 무덤 속의 여인을 향해 줄다름 쳤다. 오, 참으로 강렬한 회한과 함께 말이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과 지혜와 고고하고도 영묘한 성격, 그리고 나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숭배에 가까운 사랑에 대한 회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은 그녀 안에 존재하던 그 모든 불꽃으로 지펴져 그것들을 모두 합한 것 이상으로 제멋대로 활활 타올랐던 것이다. 습관적으로 마약의 족쇄에 채워져 있던 나는 아편에 절어 꿈의 흥분 상태에 잠긴 채 한밤중 사방이 고요할 때나 혹은 한낮 산골짜기의 외딴 곳에서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마치 고인을 향한 내 그리움에 담긴 격렬한 열의와 엄숙한 열정과 절절함이 드러나면 그녀가 떠나가 버린 오솔길, 즉 이 지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오, 그런 일이 가능해질 날이 영겁을 두고 과연 올 수 있을 것인지. 로에나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레 열병에 걸렸는데 회복이 더뎠다. 열이 높아 기력이 소진되었고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반쯤 잠들어 정신이 몽롱하던 그녀가 첨탑방의 안쪽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단지 병적 공상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각도에 따라 환영처럼 변하는 방의 풍경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그녀가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드디어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지 않아 다시 더 극심한 병에 들었고 또다시 몸져 눕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병약한 체질이던 그녀의 몸은 이 두 번째 공격에서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늘 예사롭지 않은 병에 걸렸는데, 예사롭지 않은 주기로 찾아오는 그 병은 의사들의 지식에 도전했고 또 그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요구했다. 이렇듯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체질이 되어버린 듯한 만성질환이 심해지면서 나는 또한 그녀가 걸핏하면 사소한 일에도 공포를 느끼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삼, 그리고 더욱 자주 커튼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며 거기에 이상한 움직임도 느껴진다며 예의 그 주장을 끈질기게 되풀이했다. 9월 말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인 듯 보통 때보다 더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막 어지러운 잠에서 깨어난 뒤였는데 나는 염려 반, 막연한 공포심 반의 상태에서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 표정을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흑단 침대 곁에 놓인 인도산 소파에 앉은 채였다. 그녀는 반쯤 몸을 일으켜 진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그녀에게는 바로 그 순간 들려왔지만 내게는 들리지 않은 소리와 그녀에게는 바로 그 순간 보였지만 내게는 보이지 않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바람이 커튼 뒤에서 빠르게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들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숨소리와 벽 위로 그녀에게 보인 매우 유연하게 변하는 여러 모습들이 늘상 부는 바람의 자연스러운 효과일 뿐이라는 걸 그녀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그 이론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창백한 죽음의 그림자가 번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내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 부르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엔 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도수가 약한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병을 꺼내기 위해 급히 방을 가로질러 반대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흔들 향로 불빛 아래로 한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두 가지 정황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이지는 않아도 무언가가 손에 잡힐 듯 가볍게 내 몸을 스쳐간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뒤 곧 금빛 양탄자 위 흔들 향로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 안 바로 한가운데서 천사의 형상을 한 희미하고 불분명한 그림자, 그늘의 그림자라고나 불러야 할 만큼 희미한 형체를 목격했다. 하지만 나는 아편을 많이 피워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로에나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포도주를 찾아가지고 방을 다시 가로질러 그녀의 침대 곁으로 가 포도주를 한 잔 가득 부어 정신을 잃어가는 그녀의 입술을 향해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고 그래서 스스로 잔을 집어들었다.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시킨 채 곁에 있던 소파 깊숙이 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소파 근처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듯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 로에나가 포도주를 입술을 향해 들어올리는 동안 난 목격했다. 아니, 목격했다고 상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치 방의 공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샘에서 떨어지는 양 반짝이는 루비빛 액체가 서너 방울 술잔 속으로 뚝뚝 떨어진 것을. 만일 내가 목격한 게 사실이라면 로에나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켰는데 나는 방금 목격한 것이 단지 로에나의 공포심과 내가 피운 아편, 그리고 한밤중이라는 시간 때문에 내 상상력이 병적으로 활발해진 데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루비빛 액체방울이 떨어진 포도주를 마신 뒤 곧 아내의 병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병은 계속 악화되어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이르러서는 하녀들이 그녀의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나흘째 되는 날 밤 결국 나는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던 그 기괴한 방에서 수의를 입은 그녀의 시체 곁에 홀로 앉아있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아편의 영향 때문인지 황당한 환영들이 그림자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또한 방 귀퉁이에 있던 석광과
커튼에 수놓인 시시각각 변하는 형상들, 그리고 머리 위 흔들량로에서 꿈틀거리며 타는 형형색색의 불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며칠 전 저녁에 있었던 일에 생각이 미치면서 나는 그날 밤 희미한 그림자의 흔적을 목격했던 바로 그 흔들향로 불빛 아랫부분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 위에 놓인 창백하고 뻣뻣한 형체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리지아에 관한 수천 기억이 몰려왔고, 그에 이어 그렇게 수의를 입은 리지아를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탄의 심정이 소용돌이치는 파도처럼 격렬하게 내 가슴 속으로 고스란히 밀려 들어왔다. 밤이 깊어갔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했던 단 한 여인에 대한 비통한 심정으로 가득 찬 나는 여전히 로에나의 시체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자정 혹은 그 전후에 갑자기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분명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와 나를 선잠에서 깨웠다. 내 느낌에는 그 소리가 흑단 침대, 즉 그 죽음의 침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미신적인 공포감이 들면서 한동안 귀를 기울였는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시체를 바라보았으나 시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착각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비록 아주 희미한 소리를 망정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은 틀림없었고 내 안에서 영혼이 일깨워진 것도 분명했다. 나는 단호하고 끈질긴 태도로 주의 깊게 그 시체를 바라보았다. 몇 분 후에야 그 수수께끼에 빛을 비추는 듯한 정황이 발생했다. 마침내 약하디 약한, 너무도 미약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혈색이 그녀의 뺨과 눈꺼풀 위 푹 꺼진 모세혈관 주변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였다. 나는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묘사할 방도가 없는, 도저히 형용할 길 없는 공포심과 경이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고 앉은 자리에서 팔다리가 굳어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마침내 의무감과 함께 침착을 되찾았다. 우리가 너무 황급하게 장례 준비를 했다는 것, 로에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즉시 그 같은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첨탑은 사원 내 하인 거주 구역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었고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거리에는 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얼마 동안 방을 비우지 않고서는 도움을 청할 방도가 없었는데 내가 방을 떠난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망설이고 있는 그녀의 영혼을 불러오려고 홀로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금세 분명해졌다. 눈꺼풀과 뺨에서 혈색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대리석보다도 더 창백하게 변했다. 입술이 쪼그라들면서 소름 끼치는 죽음의 표정을 띤 채 삐죽 나와 있었다. 혐오감을 자아내는 끈끈함과 냉기가 시체의 표면을 따라 재빠르게 번져나갔다. 그리고 즉시 시체 특유의 경직 현상들이 나타났다. 나는 놀라 황급히 몸을 일으켰던 의자로 다시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살아있는 듯 생생한 리지아의 환영에 또다시 열렬히 빠져들었다. 그렇게 1시간가량 흐른 뒤 다시 한번 침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귀를 기울인 나에게 다시 한번 좀 전과 똑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그것은 한숨 소리였다. 시체 쪽으로 황급히 다가간 나는 그녀의 입술이 약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틀림없었다. 1분쯤 후 입술의 뻣뻣함이 풀리면서 밝은 진주 같은 고른 치아가 드러났다. 이제 내 가슴 속에선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경외감과 새로 떠오르던 감정인 경탄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시야가 침침해지고 이성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죽으림을 쓰며 덤벼들고서야 나는 마침내 다시 한번 의무감이 요구하는 임무에 착수할 용기를 냈다. 이제 그녀의 이마와
뺨과 목도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온기가 그녀의 몸 전체에 스며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심장도 약하게 뛰었다. 아내가 살아났다.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그녀를 소생시키는데 덤벼들었다. 관자놀이와 손을 비비고 감싸쥐면서 의학서적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그러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혈색이 가시고 맥박이 멈췄으며 입술은 죽은 자의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곧 그녀의 몸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디차게 식은 채 낯빛을 띄었고 경직 상태에 접어들어 팽팽한 윤곽을 잃어버리고 마치 여러 날 동안 무덤에 묻혔던 시체 같아 보였다. 이윽고 나는 다시 리지아의 환영 속으로 침참했는데 또다시 흑단 침대 쪽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가 그날 밤의 말 못할 공포의 순간들에 대해 이렇듯 자세히 말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 끔찍한 소생의 드라마가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전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반복될 때마다 그녀가 더욱더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던 모습을, 매번의 싸움이 시체의 외양에 터무니없을 정도의 극심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서둘러 결론을 향해 가자. 그 무시무시한 밤이 거의 끝날 무렵 죽은 것이 분명히 보였던 그녀가 다시 한번 꿈틀거렸다. 그리고 비록 그녀가 아무런 소생의 희망이 없는 데다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부패 상태에서 깨어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녀가 움직임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했다. 애를 쓰거나 움직이는 일을 벌써 한참 전에 그친 나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무기력한 희생물이 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체는 움직였고 움직임은 그 전 어느 때보다 더 격렬했다. 생명의 빛깔이 예사롭지 않은 기세로 그녀의 얼굴을 밝혔고 사지도 부드러워졌다. 눈꺼풀이 여전히 꼭 감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리고 장례용 붕대와 휘장 때문에 그녀의 몸에서 납골당 분위기가 풍겨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이번만큼은 로에나가 진짜로 죽음의 족쇄를 완전히 떨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순간조차도 희망을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결정적으로 내 희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수의를 입은 그녀가 목류병자 같은 걸음으로 방의 중앙을 향해 과감하고 분명한 태도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지도 않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형체의 태도와 자태와 거동과 관련된 말로 허용되기 힘든 일련의 이미지들이 내 이 머릿속을 서둘러 지나가면서 나를 마비시켜 마치 차디찬 바위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내 생각은 미친 듯 혼란해졌고 정신은 가라앉힐 수 없을 만큼 산란해졌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과연 살아있는 로에나일 수 있을까? 그녀가 과연 진짜 로에나일 수 있을까? 푸른 눈동자와 금발의 숙녀, 트레메인 출신의 로에나 트리베니언일 수 있을까? 왜? 왜? 내가 그 사실에 의문을 품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붕대가 입 주변에 꽉 동여매져 있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입이 로에나가 숨을 쉬는 살아있는 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뺨! 한창 때의 장밋빛이 감도는 그 뺨. 그렇다. 그것은 살아있는 로에나의 아름다운 뺨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할 때처럼 보조기가 있는 턱. 그것 또한 그녀의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가 병에 걸린 뒤 키가 더 커졌단 말일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광기가 내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은 것일까? 한 걸음. 그리고 난 그녀의 발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이 닿자 그녀가 몸을 움츠렸고 그녀의 머리를 감싼 그 소름 끼치는 수위가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술렁거리던 방의 공기 속으로 치렁치렁 헝클어진
긴 머리단이 드리워졌는데 그건 한밤중의 까마귀 날개보다도 더 까만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앞에 서 있던 인물이 천천히 눈을 떴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나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가 결코 없어. 이건 광기 어린 동그랗고 검은 눈, 잃어버린 내 사랑 리지아의 눈이란 말이야.